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5일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깨서 일찍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5월 5일인데요. 연휴 잘 마무리해. 비가 오는데 좀 조심하시고, 일단 뉴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일단 부채 역습입니다. 경제 상황은 부채 역습이고 산업활동 동향 이렇게 써놨죠. 일본 엔저가 160엔 넘었습니다.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짚어보고요. 다음은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했잖아요. 동결했는데 이게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지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이 소퍼 레이트라고 요거 체크해 보시면 조금 예측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생아론이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5조 정도가 3달 동안 소요됐답니다. 원래 29조 6천억이니까 5조면은 세 달인데 5조밖에 안 됐다는 건 좀 의외죠. 그만큼 신생아론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살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갖다 이 소득 한도를 갖다 2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베이스를 해가지고 언론하고 지금 팔자자는 그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매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또 언론은 또 공포 마케팅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공급 부족 이런 얘기. 정말 그동안은 제가 볼 때 95% 이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언론 거래량. 이 언론하고 거래량을 가지고 자꾸 거래량이 몇 년 만에 어떻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시계열로 항상 보셔라.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서울 아파트가 아니나 다를까 8만 5천 건 눈앞에 뒀습니다. 매물이, 아파트 매물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에 3만 5천에서 4만 건이 적정 물량인데, 최근에 그 뉴스도 보셨잖아요. 국토교통부 그 공급 물량 누락하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주 엄청난 세력들이 끈끈하게 연결돼 가지고요. 아주 기득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어떤 기승 부리는 때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지금 조정 없으면 미리 정말 암울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조정이 돼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쿄 볼게요. 일본이 엔저가 160엔 뚫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돈 엄청 풀었잖아요. 돈 풀었다는 게 뭐냐면 그 달러 매도한 겁니다. 매도해서 엔화를 조금 진정시켰는데요. 그래서 153엔까지 내려왔는데 이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 같이 4월 26일 날 그 통화회의 마치고 나서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올린다고 자꾸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던 채권 자경단 세력? 이 양반들 입장에서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고 또 국채 말씀드린 대로 이 국채 160년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었고 잠시 조정했는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생각해보세요. 2012년대 여러분 2012년에 80엔 90엔이나 하던 게 물론 18년 볼게요. 18년 110엔 120엔이에요. 160엔이면 수입물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유 가격하고 중산층 서민층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유류세의 그 감면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지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 리터당. 어마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점점 부담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본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10년물 국채를 일본에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국채 만기도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또 누가 안 사주거나 이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환율이 상승하니까 일본 차들이 잘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일부 증권들이 최고가를 하고 이러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내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앞에서는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에서 골마 터질까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달러 엔화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이 돼 있고 국채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어느 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움직입니다. 간단하죠. 국채를 내가 샀는데 지금
뭐 1000원짜리를 990원에 샀는데 그 당시 저금리니까요. 990원에 샀는데 갑자기 지금 금리를 만약에 올릴까 말까 그러고 있고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국채를 팔고 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내려갔을 때 팔아야겠어요? 아니면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겠어요? 그러니까 팔게 되는 거예요. 매도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한계가 오고 경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 작용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발행자의 어떤 정책 방향이 좀 불안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컴플레인의 형태로 채권을 팔거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요. 그런 거래자들을 지칭해서 이제 어느 학자가 이제 채권 작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뚜렷하게 있는 적은 없습니다. 물론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재정 적자 뭐 이런 리스크들로 인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들고 있던 사람 입장에 손해를 보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 상승에다 매도 물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겹치면 정말 이거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금리 올려야 될 타임인데 못 올리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 많아서. 대한민국도 똑같죠.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힘든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내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죽고 기업의 매출이 줄면 고용이 감소하고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버블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버블로 키워진 기업이나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을 방치해서는 결국 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활동동향 지수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며칠 전에 보시면 여기 소매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1.6%. 이게 썩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몇 프로 올랐죠, 여러분? 이게 판매 기준이니까요. 그죠? 좀 이상하죠. 왜? 물가가 5% 올랐는데 소매가 1.6%면 사람들이 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동행순환 변동치하고 선행순환 변동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추세로 이어지면 조금 안 좋습니다. 보시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늘었는데 이렇게 준내구재는 줄었고 내구재하고 비내구재는 늘었는데 이 중에 포함되는 것 중에 음식료품, 차량 연료 등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이 연료비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걸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100원짜리 라면이 200원이 됐는데 150원이 됐으면 이게 는 거예요? 라면을 반쪽이나 반쪽 반밖에 보면 안 먹은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은도 일본하고 비슷한 사면 초과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고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구독자들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현찰 잘 준비하시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보면요. 여기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있잖아요. 보시면 2023년도 1분기에서 4, 4분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잠시 살아난 것 같다.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빚내서 막 썼으면 갚아야죠. 뭐 그런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 중서민층에다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물가를 자꾸 압박을 주니까. 금리를 안 올려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도 일부는 이해가 돼요. 건설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올까봐. 그러면 어느 정도죠, 그게. 국민들을 희생하면서 건설회사를 살리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국민도 덜 희생하고 건설사도 살릴 땐 살리지만 빨리 정리해야 시장에 도움될 때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2년째 끌고 있잖아요. 2년째. 태형도 사실 부도 놔야 되는 건데 부도 안 내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만약 시장이 안 받쳐주면 그것도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정 오는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멀리 있지 않다. 파월 장관 동결했죠. 동결하면서 파월의 변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때문에 여러분 바이든이 대선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자꾸 유리하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스탠스가 옐렌 그 재무장관이 자꾸 묘한 스탠스를 취하는 걸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언제든지 금리를 직접적으로 인하 안 해도 뒤에서 뭐 채권을 매입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그렇죠? 그런 정책을 지금 자꾸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쉽게 안, 여기서 표현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 이 표현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금리 인상 가능성, 회견할 때 unlikely라고 그랬죠. 거의 없다.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라도.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한다 그러는데,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쉽게,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헤드워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보는 시각인데, 이게 이제 9월이에요. 6월, 7월은 제껴놨습니다, 제가. 9월 됐을 때에 0.25 내리자는 사람이 50%고, 그대로 두자는 사람이 30%, 70%가 0.25예요. 9월까지는 금리 인하 대한민국이 기대를 할 수는 없고, 10월, 12월로 넘어가 볼게요. 12월로 넘어가 보면은 37%, 29.7%니까 30, 37, 67이잖아요. 67에다 8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 더했다고 77 정도. 76, 7%가 자리야 4.75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5.25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5%에서 끝날 수 있겠죠. 5%. 그러니까 연말까지 0.5 정도, 자리야 0.75.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파 레이트라고 있어요. 이 레이트가 이제 이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또 우리 리보금리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2023년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소파 레이트로 이제 대출금리를 이제 산정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래 예측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5.5%, 5.25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2023년 9월. 9월 돼야 그때 한번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9월 돼야 한번 0.25, 0.25.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똑같아가지고 저도 신기했어요. 아, 이게 비슷하겠구나. 이게 정상인데 특별한 위기나 어떤 거 없다라면 그러면 예측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4.5가 언제예요? 2025년 1년 뒤가 4.5예요. 1년 뒤에 미국이 잘해야 1%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우리보다 금리가 높죠? 그렇죠, 여러분? 1%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그럼 1%를 따라 내리나요? 못 내리죠. 0. 미국이 1% 내릴 때 우리는 0.5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0.5는 기준금리잖아요. 시장이 일본처럼 상태가 안 좋으면 시장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시장금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시장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뭐 금리 인하돼서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 1%, 1.5, 2% 이런 거 기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의 이제 제가 볼 땐 경제 위기가 심하게 터지지 않는 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GDP 상황은 좀 안 좋죠? 보시는 바와 같이 14위로 떨어졌습니다. 맨날 12, 8위 뭐 얘기했었는데 지금 14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아니 때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일본이 일단 밀렸습니다. 이번에 2023년 말 기준으로 GDP 밀렸습니다. 5위로. 1960년 후반 70년 초에 세계 2위였잖아요. 쭉쭉 밀리더니 계속 밀립니다. 밀렸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밑에 14위로 밀렸습니다. 1.84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경제 규모를 우리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30조 달러, 20조 달러, 일본 4.31달러, 3조 달러, 우리 1.86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차권 등기 임의경매 건수 계속 많아진다 그랬죠, 제가. 이거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전국 임의경매 건수는 아마 12만 건, 13만 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모습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어지면 이 선이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왔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시장 행복이거든요. 4, 5년 동안. 11, 12, 13, 14, 15년 초까지 10년 말부터 이게 시작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이게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는 쉽게 못 꺾입니다. 정책으로도 안 되고 한 번 심리가 꺾이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좀 조정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와 임의경매 건수가 계속 많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별로 좀 서울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볼게요. 보시면 강주, 강시 빨간색인데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이제 제가 누르면 나올 텐데요.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오다가 가라앉다. 여기서 이제 튀잖아요. 이렇게 이 선이 여기 꺾여서 올라치고 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시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경상남도 계시는 구독자 계시면 시장 진짜 천천히 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계속 경매물건 쏟아지니까 다른 지역에 어떤 기존 주택수 대비 경매물건이 비중이 많은 게 경남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광주 같은 경우에요. 어떠냐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주입니다. 이게 광주 보시면 이 말씀드렸던 주택 하락기 때 이때 경매물건 막 늘어났다가 정부에 이제 정부 미분양 가면 지방에 이거 던지면서 좀 안정됐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것도 한번 치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이 그죠? 광주광시는 이제 조정기입니다. 조정기라서 지금 함부로 또 미분양 가면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뭐 보도 보신지 모르지만 작년에 87조 적자였잖아요. 올해 지금 1분기도 안 되고 2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조 적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대부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누적된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 올 한 해도 아마 70에서 90조 사이 적자 날 것 같습니다. 1년에 100조면은 5년이면 500조 쌓이는 겁니다. 한국 지금 총 부채가 지금 6천조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게 해외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채 늘리는 정책은 이제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부채가 계속 늘어나줘야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가는데 부채가 감소하고 유지가 된다는 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해서 보시고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 흐름이 꼭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인데요. 보시는 바같이 이제 85,000 최대 지금 역대 최고 찍을 것 같습니다. 이거 5일 날 제가 체크한 건데요. 이 84,339건. 저저번 주부터 84,000자가 막 나옵니다. 8만 건 얘기한 지가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8만 처음 돌파한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2달 전입니다. 한 달 반, 2달 전. 근데 벌써 5,000건 늘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0, 2만 세대 서울에 입주 물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또 가세하면 9만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4구 보시면 총선 이후에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물이 던지기 시작하죠. 약간 잠시 쭉 던졌다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지하는데 계속 상승입니다. 다만 강동구만 조금 꺾였습니다. 좀 줄었어요. 이번 주에 한 주 사이에 이 부분이 뭘 나타내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대문구 한번 상황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약간 2300세대, 2600세대, 레미안 위브 2600세대 이런 단지 대단지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나 강북구에서는 좀 나름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SQ베이뷰도 그렇고요.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44% 하락, 25% 하락, 25% 하락, 25% 정고점 대비 다 내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2022년 제가 6월에 처음 방송을 했는데 그 전에도 물론 타 방송에서 보시고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구독자가 돼주신 거로 감사드리고 있는데 일단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완벽하게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데는 조정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40% 정도 서울이 빠지면은 50%까지 빠지거나 40% 빠지면 그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다. 뭐 이런 표현 들었습니다. 어떨 때 소득 원리, 대출 원리금 상한에 부담이 없다고 판단될 때 부담 가지는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연히 가격은 조정되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25% 하락됐고요.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은 참았던 분들은 25% 이게 말이 25%지 3, 4억, 4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요. 그죠?
이만큼 이렇게 내린다는 게 얼마나 지금 주택가격이 버블이 껴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 분명히 더 될 거고요. 그림 보시면 좀 이해되실 텐데요. 이 매물의 어떤 형태, 이 거래 형태를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딱 끊기잖아요. 2020년도 너무 고가로 가니까 끊깁니다. 거래가 없어요. 붙어주다가. 이때부터 부담 느꼈죠? 이때부터. 끊겼다가 툭 빠집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가 없다가. 현재 매물 30개거든요. 2023년 1월 1일부터 84제곱평이 현재 4건 거래했습니다. 1년 3개월, 4개월 동안 4건 됐어요. 4건. 이게 2024년 1월 1일이에요. 4건 거래됐습니다. 내려오면서, 그죠? 매물은 30개예요. 위가 갖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수요자들이 현명해졌습니다. 다만 요새 강남하고 서초 일대들이 언론들하고 계속 펌핑을 해가지고 강세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뒤에 말씀드렸던 6, 7월 되면 조정이 이제 확실하게 올 거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32% 하락. 헬리오시티 최고점 대비죠. 이때부터 뭐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4% 하락, 12% 하락, 19% 하락. S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그럼 그 상을 볼까요? 헬리오시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가다가 그 2020년 하반기 그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완전히 거래 실종했다가 바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다가 쭉 치고 갑니다. 2023년 13 대책 터지면서 붙습니다. 붙다가 말씀드린 대로 가을, 작년 가을 이후에 소강 상태로 하고 하락 거래가 나타나다가 올 1월부터 다시 붙는데 이 끝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 끝선이 여기죠. 여기를 못 넘고 있죠. 여기 못 넘고 여기서 막 움직입니다. 경합 중입니다. 얘가 과연 치고 갈까요? 저는 여기서 꺾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꺾이면 이 정도 선에 오지 않을까. 이 좌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이 틀릴지 말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이게 여기서 조금씩 요 분위기로 나오면 여기까지 기다릴만 하고 만약에 외부 충격과 뭐 어떤 국내 충격이 같이 겹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정상이라면 여기까지 요 선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잠실 S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잠실이 5678세대인데 여기 끊겼다가 하락거래에서 찬친다 거래량은 많이 없는데 쭉쭉 올라오죠. 여기서 드릴 말씀이 지역의 커뮤니티하고 일부 담합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아주 극성입니다. 최극성입니다. 아주 지금 마지막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이 투기나 이런 담합행위 감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틈을 타가지고 극성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아마 뭐 조만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하나가 찍었는데 그 뒤에 다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건데 신고한 거래가를 금인데 등기까지는 확인 안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건 거래량이 기간 대비 적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기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뭐 50%나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이 선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좀 욕심부리다 보면 제가 볼 땐 이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18, 19 이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또 여기서 뭐 또 서울시하고 건설사하고 카르텔하고 또 응용해가지고 또 잠실중앙 5단지 2주 철거 타임 맞추고 이러면 또 버티겠죠. 마지막은 이제 끝물 상투 잡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송파구 경매 상황인데요. 자, 그렇게 좋은 좀 아까 보신 거 가격이 뭐였나요? 보시면 가격이 여기 잠실 S 8497인데 24억 6천 찍었거든요. 그랬다가 23억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22억도 찍고 23억대 지금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 21, 20억 될 텐데 25, 4억 6천 찍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84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경매 물건 나왔잖아요. 24억 6천이라는데 이게 크기가 어때요? 119제곱미터에 120제곱 36평 3평이 더 많으면 2억 3억 더 비싸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거의 똑같잖아요. 물론 낙찰될 때 26, 7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거의 꼭지란 얘기죠. 유찰됐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꼭지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S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이제 추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부지법의 헬리오시티입니다. 16호입니다. 85제곱미터인데 25.7평이죠. 보시면 유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돼서 좀 체크하셔야 되고, 또 파크료 또 있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19억인데 신권으로 나왔습니다. 19억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19억이라는 거. 자, 유찰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가겠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송파구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강남구, 서초구 지금 경매물건 다 나왔습니다. 타워팰리스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경매가 왜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레버리지 관리가 안 돼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집이 잘 팔리면 경매 날 일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경매 물건이 강남 사구뿐이 아니라 뭐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시장에 대한 예측이 올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늦어져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볼 땐 조정이 올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반기에는 공공 분양이 있고, 5월달, 이번 달에 일반 분양, 민간 분양 포함해서 뭐 많이 나오거든요. 분양 물량이. 이 부분에서 성적을 보고 나서 시장에 접하신 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날 뭐 잘 보내시고, 비가 와서 좀 그런데 또 뭐 맑을 수도 있겠죠. 이따가 오후에. 그리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포옹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제 나이 또래 이제 혹시 저랑 비슷하신 분 중에 시청자들 계시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장인어른이나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입맛이 없다 그러시면은 조금 아무 거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순두부도 좋고, 뭐 외식을 좀 시켜드려야 됩니다. 제가 제 부친이 그 현상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겪었는데요. 조금 식사를 잘 안 하시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 시작입니다. 그때 기력을 좀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어버이날 꼭 그 식사 좀 외식으로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뭐 순두부라도 좋습니다. 김밥을 먹어도 그렇고요. 같이 바깥에서 먹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에 계시니까 식사를 외식을 못 하시니까 참 기력이 떨어지는지 갑자기 응급실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계실 때 우리 서로 효도하면서 뭐 인생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잘 챙기시고 자녀분들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